법인카드로 식사 결제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직접 사실 말씀은 없으세요?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사실관계 알고 계셨는지.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월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4위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을 받은 겁니다. 보신 것처럼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김혜경 씨는 잠시 포토라인 앞에 서서 이 변호사가 대신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 이재명 대표 부부가 나란히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종 위원님, 네.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야당 대표 부부가 이렇게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것, 나란히 앉는 모습,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는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잘못 나가긴 했지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이 원주를 찾아서 선거 유세를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늘 서울과 수원에서 이재명 대표 부부가 동시에 출두하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법원의 인사 등으로 인해서 재판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인사가 끝나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선거운동 때문에 재판을 좀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지금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비서였던 배모 씨가 일단 이 형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공범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재판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액수는 작고 하지만 이게 또 공범인 이 배모 씨가 집행유예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 부부는 법정에서, 여당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면요, 이재명 대표 부부가 나란히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증교사 재판 관련해서 오후 2시 30분에 재판을 받았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 의혹 사건 관련해서 오후 2시에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수원지법에 출석한 김혜경 씨 관련된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난 주말입니다.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다니는 1층 현관이 아니라 1층 후문을 통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방호원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출석하는 옆에서 이제 신변 보호를 같이 해줬는데 강 변호사님. 네. 피고인 신분에서 이렇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그 정치적인 상황이 이재명 대표도 피습을 당한 적이 있고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또 지지자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1층 현관이 아닌 후문을 통해서 들어갔다라고는 하지만 아예 언론에 비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네. 조금 아까 동영상 봤지만 변호인이 그 앞에서 의견을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법원에서는 필요 최소 한도로 신변 보호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8월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입니다. 경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밝힌 상황이었어요. 서울의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 6명과 식사를 하고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 14일에 기소가 됐고 오늘이 첫 재판이었습니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 아까 보셨죠? 김칠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당한 기소다.
정치 검찰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 부의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또 선거 기간에 쓰인 것이라면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배 사무관의 그런 재판 결과 선거 그 공고문에도 그 결과문에도 보면은 두 분 그 김혜경 여사와의 그 관계가 드러났다라는 그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물론 관리 책임도 있죠. 법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 책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고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어려운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수사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23개월을 끌어서 이제 와서 기소를 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뭐 민주당이 김혜경 여사가 뭐 잘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관리 책임 분명히 있는 거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선거를 앞두고 기소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지금 안규백 민주당 위원장이요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선거구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이유는 이 선거구의 경우에 현재 후보자들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전략선거구로 지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전략공관위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후보 추천을 의결한 선거구는 서울 영등포 갑의 최현일 후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의 이광재 후보, 서울 마포구 갑의 이지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광주 서구 을의 양부남, 김경만, 김광진 3인 후보 경선을 의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정은 후보자를 공모함으로써 100% 국민 경선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선거구의 경우는 여러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로 계속 회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과 또 추가 공모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중문동갑은 지난주까지 방송 분위기랑 다르게 의결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분위기가 바뀌어서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중성동구 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서 그 소위가 상당히 좀 지연되다 보니까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좀 빨리 견론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일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잠정 보류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2시간가량 진행된 이유는 아무래도 중성동 갑을 놓고 논의가 좀 길어졌다 이렇게 봐주실까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뿐만 아니라 분당 아주 중요한 지역도 이광재 후보 결정도 있었고 또 마포 갑에 노웅래 후보께서도 소명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에 대한 의원님들의 돌아가면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대를 나와서 한양대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셔가지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 오래 사셨고 또 그 지역에서 또 근무한 이력도 있고 아마 주거지는 아마 22년 동안 그 마포 갑 지역에서 거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성과 지역의 연고 이런 걸 따져서 마포 갑으로 지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성동
중동갑 같은 경우는 그럼 내일 다시 논의하시면 내일은 결론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했을 때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는 이 서울 중성동구 갑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여전사 3인방 분들의 전략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누셨습니다. 여전사 3인방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 부분도 내일 정도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우 실장께서는 계속 중동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데 그 점에서 지금 논의를 하셨나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던 지역이고 또 그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당원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더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일종의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공관위원들이 논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 공모는 저한테 이제 이임된 사항인데 잠깐 좀 보세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류 접수 및 대국민 면접 질문 접수를 하고요. 서류 심사는 29일부터 3월 1일 오전까지 심사를 마치고 후보자 서류 심사 결과.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안규백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위원장이 공천 결과를 일부 발표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은 아마 여기 아닐까 싶습니다. 마포갑의 이지은 전 총경이죠. 네. 영입 인재였고 또 영등포갑의 최현일 후보, 경기 성남 분당갑의 이광재 후보를 공천했다. 거기다가 오늘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서울 중성동갑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이 중성동갑이 좀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안규백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결국 결론 내지 못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 논의가 굉장히 아마 치열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중성동갑 같은 경우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 양측이 팽팽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결론을 못 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마포갑에는 이지은 전 총경, 지난번 경찰국 친설 관련해서 이제 이 반대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영입됐던 인물이죠. 영입 인재가. 네, 여기가 농내 의원이 이제 여기 있는데 사실 공천 배제가 됐고 네. 지금도 단식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지은 전 총경에게 아마 여기가 공천이 됐고요. 또 이 이광재 전 의원, 사실 이광재 전 의원이 원래는 이제 종로 출마를 원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권양숙 여사가 곽상원 씨라고 이제 변호사라고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부터 여기 이제 출마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최근에 당에서는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뛰고 있는 동작을 그쪽에 출마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분당갑 여기가 안철수 의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 거기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 김지호 이 당무조정실 부실장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광재 의원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각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탈당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 여기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는 영등포 구청장을 역임했던 이제 최현일 전 구청장이 이제 공천을 받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에도 오늘 또 지금 이제 나머지 핵심적인 지역들 지금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하는 소위 지금 일단 추미애, 이제 이현주, 그다음에 전현희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고 또 여전히 임종석 전 의원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 출마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여전히 불씨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을 만한 파급력이 큰 만한 그 지역구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규백 위원장이요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면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 오늘 포토라인 섰다.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2021년에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과 6명 등과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황당한 기소라고 얘기를 했고 성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 재판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 이 공세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법치의 영역 밖에 있는 신성 불가침의 신입니까?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짜리 의심받아도 묻지마 기소하고 재판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학력, 경력이 부풀려졌다고 고백해도 무사하고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만 129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기어이 기소를 한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범죄 행위에는 못 본 척 눈 감고 타인에게는 작은 티끌이라도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없는 죄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윤석열씨 공정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과태료 처분이면 충분한 일을 이걸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검찰이라고 논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대표 부인에 대한 망신주기이자 괴롭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걸로 보이십니까? 아까 성치훈 부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검찰의 수사가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법인카드를 쓴 거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 끝난 이후에 어찌 보면 수사가 바로 돼서 뭐 처분을 하던 과태료 처분을 하던 기소를 하던 저는 어떤 빠르게 수사가 좀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검찰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도 어떤 지금 김혜경 여사가 잘못한 부분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실수였든 어쨌든 간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혜경 여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재판에서 아마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요. 공모를 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죄 판단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종합을 해봐가지고요. 앞으로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이제 민주당에 속해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변호사로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129번의 압수수색, 129번의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건 좀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29곳에 어떤 장소 아마 신용카드를 쓴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한 번이나 두 번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뭐 수사를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129회가 아닙니다. 129곳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 대부분 신용카드를 쓴 가게에 대한 전표를 얻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괜히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에서 왜 이제야 기소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 자리는 2021년 9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경선을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도 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검찰에서는 배 씨, 배 사무관을 먼저 기소를 했고 배 사무관에 대한 항소심까지를 사실은 기다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3심제인데요. 배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주에 완전히 확정이 됐어요. 배 씨는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공범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검찰에서는 사실심인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이후에 기소를 했다라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배 씨가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주재한 것이 배 씨가 아니죠. 김혜경 여사가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들과 식사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주재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주재를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누가 냈는지 모른다? 글쎄요,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요? 국민들의 눈높이뿐만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논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금 그 내용이 아마 이 재판에서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겠죠. 야당 대표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요즘 공천 잡음이 정말 큽니다.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1위, 5위입니다. 민주당 공천 난맥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비명계 공천 학살이요. 노골적이어도 너무 노골적이라는 이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 파열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상황 둘러싸고 현재 내용이 많아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명계에게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요.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심야 최고위가 진행됐습니다. 거의 자정 무렵까지 됐습니다. 저도 정치부 출입했지만 이런 경우 거의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참석하신 의원들, 최고위원들 몇몇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된 건 뭐냐?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출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겁니다. 부당하다는 얘기를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했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경론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 은평을 경선이 유지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 의장님, 제가 설명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김우영 후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 김우영 후보가 은평을의 경선에 나왔었습니다. 네. 거기서 낙선을 한 이후에 고향인 강원도로 돌아가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강원도당 위원장인 거죠, 지금. 그리고 2022년에는 심지어 강릉시장 후보로 전략공천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당에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받은 것이죠. 당에서 좀 밀어주기도 한 것이고요. 근데 그런 혜택을 받고 이후에 강원도당 위원장이 됐는데 이 서울 은평을, 왜냐하면 과거에 은평구청장을 2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재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강원도당 위원장의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에서 주의까지 줬습니다. 근데 결국 끝까지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이미 후보 등록하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또 그 소속이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주는 그 원외 조직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목소리를 내면서 좀 어떻게 비명계나 친문계나 이런 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자신의 지역인 강원도를 어떻게 보면 제껴두고 다시 서울로 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람직한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요. 당에서 충분히 논의를 계속 이어갔는데 결국 결론은 그냥 인정해 주는 걸로 출마해도 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방금 성 의장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민주당 심야 최고위에서 논란이 된 인물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은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한테 왜 이재명한테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냐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주 따뜻하고 포용성이 있거나 재밌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보면 아주 안타까운 어떤 삶의 경로를 거쳐왔는데, 언론, 기득권 세력들이 범죄자와 악마화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 옆에 서서 함께 이 위기를 돌파했으면 좋겠다. 네. 이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은요, 이 친명 자객 공천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이 서울 은평을로 지역을 옮겨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지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역 지금 의원이 강병원 의원인 거잖아요. 이현종 위원님. 네. 재심 신청을 했는데 재심위에서 문제 없다.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시스템 공천에서 움직여진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역에서 이제 출마를 해서 이제 이 재선인가요? 아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예전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비명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이 강원도당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출마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을 이제 여전히 이제 경선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것인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문제가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갈등의 압축적인 어떤 문제다. 왜냐하면 어제 이 심야 회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임종석 전 실장 문제라든지 논의가 돼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 다 논의 못하고 이 한 문제 가지고만 한 3-4시간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치열하게 지금 붙어 있는 지점이고 강병원 의원이 이제 지금 비명계고 김우영 지금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워낙 친명계에다가 더민주혁신회의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찐명계라는 말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바로 찐명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됐고 또 이게 경선 자체가 붙이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원도당 위원장이 왜 갑자기 은평구에 와서 지금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촉된 것도 아닌데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 문제에 대해 강병원 지금 의원은 이거는 공천 자격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 경선 자격의 문제다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최고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친명계를 편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임종석 그다음에 이 강병원 이 문제가 사실상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핵심적인 지금 싸움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천과 관련해서 당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공천 할사 논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계파 갈등으로 보여지는 이 갈등 국면이 실제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계속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좀 잘 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천이라는 게 누군가는 정하고 누군가는 잘라낼 수밖에 없는 이치잖아요. 이수진 의원님뿐만 아니라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왜 하위 20%를 받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납득이 저조차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어제 심야 최고위에 참석해서 김우영 위원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원회는 불참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이거는 뭡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나도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 뭔가 나도 어떤 실력 행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정 최고가 본인의 불참이 갖는 의미를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친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내에 계속 나오고 있는 잡음, 뭐 좀 논란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시스템 공천으로 잘 되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좀 바로 잡고 가자. 어떻게 보면 그 고민정 의원이 이 지도부 안에서는 친명이 아닌 유일한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두가 지금 뭐 시스템 공천 하에서 모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최고위원 한 명 정도는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분열이 시작됐다. 무슨 뭐 두 리더가 뭐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기도 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게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라 당에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공천 과정에서 뭔가 잡음이 있고 이럴 때
이게 지도부 안에서 좀 다른 의견 갖고 어떤 좀 다른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역할을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해주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친문과 친명의 갈등 이런 것도 크게 보도가 되고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공천 결과들을 보면 지금 친문 그 인사들도 꽤 많이 단수 공천도 되고 뭐 노영민 전 실장도 결국 경선 기회를 부여받고 지금 사실 하나 남았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까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이 내일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거기서 내일 좀 발표가 돼서 좀 마무리가 되면 그런 갈등도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이런 논란과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이 총선 승리를 향해서 좀 힘을 합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 실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내부 상황 지금 돌아가는 거 밖에서 딱 보셨을 때.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저렇게 불참했다.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보기에는 뭔가 비명계가 이제부터 제대로 반격을 시작하겠다. 이런 사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당무 거부를 한 것이니까요. 어떤 본인의 어떤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최고회의에 불참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어저께 3시간 동안 이어진 최고회의에서의 결과라든지 그 과정에서의 논의가 굉장히 답답했다라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최고위원인 내가 여기에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불참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8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공천이 맞는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거든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만이 아니라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라든지 고민정 최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제발 그렇게 가지 말아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냥 시스템 공천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허울뿐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시스템 공천대로 되지 않은 거 하나씩 얘기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청년 공천과 관련해 청년 경선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의 특별당규, 22대 총선을 위한 특별당규에서 청년이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 다 경선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등이 저는 시스템 공천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설 실장님의 의견 저희 잘 들었습니다. 이 고민정 최고위원의 불참에 대해서요. 최고위 불참에 대해서 이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요.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겁니다.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총선 승리를 담보로 한 인질극이다. 강 변호사님,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기에 대표가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상임운영위원장. 예. 어저께 밤에 그 민주당의 지도부가 모여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은평을에다가 김우영 후보를 낼 것이냐, 경선을 붙일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정 최고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더민주에서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김우영 후보 본인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 중에서 개딸이 있다라면 원외 조직으로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지지 세력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원내로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플 생각을 한다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우영 위원장에 대한 문제도 저는 모든 것이 다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고민정 최고가 본인이 뭐 당무에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다, 최고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그 태도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오히려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민정 최고가 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친문계 인사들,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친문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홍영표 의원도 뭔가 조직을 만들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한 의원이 있죠.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에 대해서요. 조 최고위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척합니다. 근데 실제 속셈은 딴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거죠? 예. 현역들 자리 내놔라. 퇴진해라.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가겠다. 원내대표건 뭐건 자기를 공격하면 적이죠. 네. 또 더군다나 그 여론조사 기관 그 논란이 된 거 조사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찐명 원외들이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이재명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옹호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을 하고 그냥 본인들이 진입하기 위한 뭐 그런 창구로 이용을 그렇습니다. 한다. 퇴진과 혁신입니다. 네, 조홍천 최고위원의 이 분석이 좀 새롭습니다.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려 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현정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사실은 심야회의에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중재를 해야 될 이재명 대표가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장외에서는 지금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더민주혁신회의가 지금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본인은 말하지 않으면서 장외에서 또 원내에서는 지금 뭐 박찬대 뭐 이런 사람들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이제 공격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뭐 그냥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고 저는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비명계나 친문 친노나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는 세력들은 거의 지금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봐야겠죠. 고민정 최고가 지금 불참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도 본인도 지금 서초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세력 기반이 없습니다. 다 지금 뭐 10% 20% 받아서 지금 각자 살기 바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밖으로 나가버렸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불참한다고 한들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지금 노선은 어쩌한데 그냥 나는 내대로 간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저는 아마 오늘 또 지금 좀 전에 전략공천이 결론 났지만 내일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절대 공천 안 줍니다. 왜냐? 지금 이 공천은 기본적인 큰 틀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는 그런 공천이기 때문에 네. 뭐 일부 일단 비명계 또 친문계 이런 이야기들 그냥 안 듣고 갈 겁니다.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일 공천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투명한 공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공천에 있어서 투명한 행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세계사적으로 가장 투명한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석자 쳐보면 그 사람이 공천될지 아닐지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정치 고관요청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제1당이 그러는 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공천은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보면 우리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공천 받냐? 아니냐? 다 맞출 수 있을걸요? 그게 쇄신입니까? 그렇게 피를 보는 게 쇄신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정치를 망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같은 그런 식의 막장 사심이 개입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 저는 이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름 석자를 쳐보면 민주당 공천 같은 경우에는 후보 이름 석자만 쳐보면 그 사람이 공천이 될지 안 될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치훈 부회장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비꼰 거예요, 그죠? 한동훈 위원장은 하루에 한 번 민주당을 비꼬지 않으면은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항상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좀 조롱 섞인 비아냥거린 말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은 다릅니까? 국민의힘도 너무 투명한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은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손들어준 사람은 공천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면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똑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여당의 자신들의 흠은 되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야당의 흠에 대해서만 지적하게 되면은 저는 언젠가 한동훈 위원장의 적은 한동훈 위원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내뱉었던 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정당함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친명계 의원들은 단수가 많지 않냐, 비명계는 다 경선이지 않냐. 아닙니다. 진선미 장관, 고민정 의원, 정태호 의원 다
비명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받았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발표했던 최현일 전 구청장도 전략 단수 공천 받았는데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고요.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친명 지역에 도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있었죠. 친명 지역에 가서 도전자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수 신청을 했고 단수 공천이 받은 사람도 많다. 물론 논란이 있는 지역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렇게 뭉뚱그려서 친명은 단수, 비명은 경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언론이나 평가를 하는데 보면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친명은 지금 단수고 비명은 다 경선이다. 이런 표현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뭐 구색 맞추기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핵심적인 어떤 지역,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이제 이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인물 되느냐. 어제 공천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도종환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용호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경선에 붙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떤 도전자가 없고 유일하게 그분이 있을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뭐 단수 공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지금 당직자들 전부 다 단수 공천됐잖아요. 지금 뭐 대변인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다 단수 공천됐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다 경선 붙입니다. 이철규 의원 물론 뭐 그분이 포기해서 지금 단수 공천 공천을 받았지만 장동혁 사무총장 마찬가지로 다 경선을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도 안 갖춘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그다음에 이제 당직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단수 공천하고 그렇지 않은 친명들은 일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살려주겠죠. 그렇지만 또 일부분은 다 이제 붙이기 때문에 지금 공천 자체가 결국은 비명 행사 아니냐.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친명은 단수, 비명은 경선. 이유는 뭐냐?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특별한 고려가 없었어요.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던가 아니면 점수 차이가 났던가 이런 경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하기 나름이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여론조사 업체를 이 경선 조사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앞서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 내의 조사 업무인데 그걸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조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 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예민한 시기이니만큼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요. 모두 다 뭐 친명만 단수 공천받고 비명만 다 경선 간 거 아닙니다. 비율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분석해보면 비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비명도 단수 받은 곳이 있고 또 친명 같은 경우도 경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 관련해서요. 전 선관위원장이요 퇴진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그때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 때문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그 선관위원장 자리가 새로 채워졌습니다. 이 친명계 박범계 의원 선임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역시나 뭐 박범계 의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4개 업체잖아요. 근데 원래는 3개 업체였다가 리서치 DNA라는 업체를 나중에 추가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업체가 지금 우리가 탈락했던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몇몇 핵심적인 이 비명계 지역의 여론조사라든지 적합도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업체를 갖다 배제시켰어요? 왜 배제시켰나요? 아니, 이재명 대표 말대로 아니 그때 뭐 성남시장 시절에 한 번 했는데 그 정도였다면 지금 이 중간에 배제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배제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 조사업체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리슬쩍 그냥 배제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조사했던 그 데이터,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탈락했던 사람, 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벌써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재심의를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 지금 저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정필모 위원장이 왜 갑자기 사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결국은 이 업체를
처음에 배제됐던 이 업체를 누구의 힘으로 결국은 다시 이 업체를 채용을 한 것인지 아마 정필모 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사퇴한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자리에 이제 박범계 의원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나중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거 지금 이 업체가 과연 그러면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이 데이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제외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어떤 요청으로 적합도 조사를 당시에 현재 있는 의원들을 빼고 딴 사람을 돌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법적인 소송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 계속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런 잡음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민주당에서 이 탈당을 결심한 의원들이 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현재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웅래 의원이죠. 거기에다가 하위 10%에 포함이 돼서 현재 반박을 하고 있는 오선 중진 30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뭔가 집단 행동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조짐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하듯이 하나? 이상하게 이 여론조사한 내용은 그쪽에서 다 맡아서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지금 저랑 같이 생각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개별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에서 결단을 하고 자기 거취를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10배, 20배가 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뭐 자기 사람 심기라든지 특별한 다른 의도, 당의 총선 승리 말고 딴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겠죠. 네, 서른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언이 셉니다.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다.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 하듯이 하나. 그러면서요. 당내에 서른 의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 5명 정도 더 있다. 저희가 실루엣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5명 플러스 알파. 설 실장님, 집단 탈당 가시화된 겁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끼리도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그 외부에 있는 삼지대에 있는 어떤 뭐 새로운 미래라든지 아니면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당과 접촉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셈법을 하실 거예요. 또 지역구마다의 어떤 사정이 또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삼지대로 가서 삼지대 후보로 나오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오히려 해볼 만할지라는지 여러 가지 볼 수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 평가의 기준이 과연 객관적인가에 대한 의문 자체가 있거든요. 나는 국민들로부터, 나는 지역구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나는 일을 할 수 나에게 맡겨준다는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나를 어떠한 왜곡된 평가 기준으로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출마도 못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민의를 오히려 정당이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른 의원이 말하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이라는 이 시스템 공천이 과연 적합한가? 아무도 근데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10% 하위 10%에 해당한다든지 뭐 김영주 전 부의장이 예를 들어서 20%에 해당한다든지 하위 평가에 들만한 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솔직히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오는 의원들만 알잖아요. 하지만 의원들은 자기 동료로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원들조차도 아니 저 의원은 왜 거기에 들어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뉴스를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경선 결과를 가지고 후보자를 불러서 경선 결과가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 이거 너가 확인해 봐라.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거기에 그다음에 너가 납득이 되면 사인까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경선 결과 민주당은 경선 결과뿐만 아니라 내부 평가의 어떤 내용도 본인에게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거 제일 처음에 원칙이 뭐였어요?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못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공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납득하면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도
어떤 누구도 하위 10%,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동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잡음이 나는 것이거든요. 자, 설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 부의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하위 10% 내지는 20%에 드신 분들 중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께 충분한 설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험지를 받은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들이 뭐 주관식이라 할지라도 혹은 뭐 지금 뭐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뭐 공직윤리 평가 점수라든지 아니면 다면 평가 점수, 정성 평가 점수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 점수를 만약에 빵점을 받았다면 그것이 받는지 타당했냐 안 했냐는 또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 자신의 점수를 보여주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게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보여주기로 했다가 뭐 안 보여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런 의구심을 풀어주는 거는 과할수록 좋다. 과하게 어떻게든 최대한 설명해서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당의 전체적인 공천에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셨듯이 부족한 측면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컷오프된 이후에 연일 이재명 대표의 저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꼭 돼야 되겠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꼭 대통령이 돼야만 합니다. 저는 재판연구관 출신이니까 그 판결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빤히 보이는 거예요. 영장 심리하러 갔을 때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주고 그런 사람인데 어쩔 수 없다라는 이제 포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판결을 보고 정말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 심정이에요, 포기. 이수진 의원이 맞는 말하는 걸 처음 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더니 드디어 진실과 양심의 시간이 왔습니다. 공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억눌러 왔던 양심이 드디어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요즘 기자들이요. 이수진 의원 진짜 SNS 계속 찾아보고 뭐 올라오는 거 없나 보고 정말 요즘 정말 이 여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탈당 선언 이후에 바로 저격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탈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판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판사로 지내다가 4년 전에 동작에서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에 전략공천이 돼서 의원 배지를 단 분인데요. 이분은 나름대로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천 과정에서 보니까 본인이 하위에 들어가 있고 그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콩깍지가 벗겨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그 공천 떨어지기 한 일주일 전쯤에 백현동 판결문을 봤을 때 그때 거기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문이 아닙니다.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문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죄책이 무기징역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아직은 의혹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실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모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이 무엇을 보았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백현동 판결문을 보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다른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들이 한 이야기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양심 선언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공천이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수진 의원이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당내 징계라든지 이런 것 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은 이제 개딸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극성 지지층에서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 어디까지 폭로를 할 것인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요. 이수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도 공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겁니다. 문자 내용으로는 너무 많이 당한 겁니다. 며칠 당해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적지 않은 분이 폭력적인 댓글, 문자 내용이 폭력적이고 이 폭력적인 댓글과 문자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극단 선택을 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단호하게 법정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대응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그러니까요. 참 이게 이수진 의원이 지금 굉장히 아마 본인이 받은 것들이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지금 다 이 문자를 달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 민주당이 국민의 경선처럼 예를 들어서 본인에 대한 결과물, 여론조사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 현실적으로 지금 이수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나경원 의원하고 안 된다. 이렇게 만약에 설득을 했더라면 과연 이수진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놔두고 계속 무슨 여론조사가 딴 사람 넣어서 돌린다든지 갑자기 또 대표가 전화해서 뭐 2~3% 뒤진다, 뭐 열심히 해라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지금 공천에 탈락하는 통보를 받으니까 본인도 그동안 판사로서 어떤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자존심을 갖고 지켜왔는데 너무나 모욕당했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당이든지 총선 때 공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탈락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뭐 울산 북구의 이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갑자기 지금 진보당하고 합당하면서 그냥 바로 이제 의원직을 지금 다음에 출마를 못하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반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이렇고요. 저희는요. 국민의힘 소식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6위 2위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조금 전에 강원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방문입니다. 비교적 잡음이 덜한 공천 과정 때문인지요. 이 전국을 누비면서 한 위원장이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요. 원주의 한 시장을 찾았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원주 두 번째 왔습니다. 제가 원주에 처음 와서 지난번에 우리 당원대회 할 때 원주는 최소한 3번 이상 오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한 4번, 5번 오고 싶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좋고요. 저희가 원주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원주 시민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선의가 있습니다. 네. 매번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제가 참 글씨를 못 쓰네요. 원주 전통시장. 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퍼컷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보니까 현장에 가면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요. 강원도 내가 총선 전에 3번 꼭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에는 총선 전에 강원도 3번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쉬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 왔을 때는 이 손에다가 밴드를 붙이고 왔더라고요. 아마 악수를 많이 하니까 손이 아파서 좀 흠집이 났는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강원도, 특히 원주를 많이 찾는 이유는 뭘까 하니까 본인이 밝혔습니다. 원주에 나는 애착이 강하다. 왜?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네, 공천이 잘 됐다라는 뜻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필승 후보를 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역은 민주당이지만
이 탈환을 할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원도를 간다면 어느 지역을 갈지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춘천 다음에 원주를 갔기 때문에 다음에는 혹시 강릉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는 영동과 영서의 지역이 좀 다르고 북부와 남부의 정서가 다른데 이제 뭐 도청이 있는 곳은 춘천입니다만 원주는 지금 혁신도시와 의료단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이 강릉, 그다음에 동해 삼척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이 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 동료 시민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강릉 쪽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보면요. 영상으로 보셨겠지만요. 옛날에 윌리를 찾아라 뭐 이런 저 어릴 때 그런 책 많이 봤는데 한동훈 위원장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원도를 많이 찾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4-5번도 더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이 행보가 박근혜 당시 예전에 비대위원장 행보와 좀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일 때 정말 그때 이 여당 그 당시 당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그때 전국을 누볐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면 손에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 손에 붕대. 워낙 악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인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손을 잡으면 너무 아프니까 이쪽을 이제 손을 붕대를 감고 이제 이쪽 왼쪽 손으로 이제 악수를 하고 다녔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본인은 아니지만 이 악수를 안 하신 분들 자꾸 손을 당기잖아요. 세게 잡는 분들도 있죠. 한번 본인은 이제 하니까 세게 당기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한 번이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수천 번이거든요. 하루에 수천 번을 손을 당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손가락 이 마디마디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상징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 지역이요. 강원도 내에서는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학 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단지가 있고 여기에 또 관광공사도 여기에 있고 굉장히 강원도 지역의 이제 중심 지역으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박정아 의원이 현역 의원이지만 또 다른 지역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강원도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조금 열세인 지역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 여기만 만약에 이제 이번에 확보할 경우에 강원도 전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직접 공천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이 지역을 방문해서 두 지역에 대한 이제 유세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지역의 강원도 중에서 가장 젊은 층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 층을 어떻게 하든지 잡겠다. 이런 전략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방문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요. 2012년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원주를 6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효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새누리당이 그때 선거에서 강원 9석 전석 석권을 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지역 방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요. 지금 가수 겸 배우인 얼굴 천재 차은우 씨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규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이상형으로 차은우 씨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뽑은 것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모습을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이건 아니다, 진짜. 차은우는 아니지. 일단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저런 아첨꾼, 저런 거짓말쟁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뭐 재미로 요즘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재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꽤나 많이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낫다.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뭐 다른 사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첨꾼 발언이다. 아첨꾼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름을 참 제 입에 담기도 좀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그분, 네, 그 연예인 그분. 그러니까 저 연예인 그분을 굳이 언급을 또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또 꼭 이용을 해야만 했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그분은 참 뭐 머리카락도 잘생겼을 것 같고 뭐 발가락도 잘생겼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 굳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계속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데 활용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예능을 뭐 다큐로 받아들였다 이런 비판이 이런 반박도 있지만 저는 이런 예능도 좀 부적절하죠. 예능에서 이런 예능이면 저는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능도 부족했으나 한동훈 위원장의 제1정당 여당의 그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뭐 야당을 뭐 아첨꾼 뭐 이런 거짓말쟁이 이렇게 활용하는 건 그렇게 치면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면은 여당에는 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첨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 아니냐. 그 임금님기는 당나이기다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결국 그냥 정치가 블랙 코미디가 되는 거거든요. 좀 여당 비대위원장이 좀 품격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재미로 넘깁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규령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어떤 입장인지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아첨꾼이라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봐야겠죠.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낫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아첨꾼만 생존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안기령 부대변인은 아니 나는 예능을 한 건데 이거를 왜 한동훈 위원장을 다큐로 받아들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훈 부장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안기령 부대변인이 진짜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랬다면 진짜 예능으로 넘어갔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도봉에 단수 공천을 받은 겁니다. 네. 어떤 상황들이 좀 몰려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평가도 곱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규령 부대변인이 만약에 그 민주당에게 우세한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지 않았다면 이건 전혀 다뤄지지 않았을 겁니다. 안규령이라는 분이 도봉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인기와 지지가 있는 분인지 이런 것이 검증 없이 왜 받았을까를 따져 보다 보니 이분이 닥치고 이재명 지지자 아니냐. 근데 이런 분석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규령 부대변인은 과거 정치 활동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논평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민주당 전체 또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애써온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데 앞장서온 분 아닌가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닥치고 이재명을 외쳤기 때문에 그 도봉에서 공천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 또 30대 청년의 맞대결입니다. 안기령 후보와 김재섭 후보. 89년생, 87년생. 자, 다 공천이 됐는데요. 후보상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을 두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현역 불패가 이어지고 있다. 무자부인데 무감동 공천이다 동시에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자 한동훈 위원장이요. 억가라고 말했습니다. 억가, 억지로 깐다, 억지로 비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저희가 룰을 발표한 것은 현역들, 특히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그러니까 반발도 많죠.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 조용한 공천은 우리의 공이 아니고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는 우리의 중진들 그리고 승복해주시는 후보님들의 공입니다. 설 실장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감동 무잡음 공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억지로 까는 것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주제가 항상 우리가 총선 때마다 나와요. 누가 더 혁신을 하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뭐 그 혁신이라는 것이 보통은 정치권에 없었던 사람들을 보통 밖에서 외부에서 전문가 집단 중에서 데려오면 보통 이게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공천은 뭐 전반적으로 100점에 가까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80점 이상은 주고 싶은 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후하게 주셨군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너무 현역들 우선하는 거 아니야? 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뭐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에 비해서 민주당 지금의 어떤 공천 잡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시사 방송에서 이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깔 것이 없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욕을 먹지 않아도 오히려 비판받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그 정치권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이번 공천의 잡음이 끝나면 인물로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앞설 것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국민들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봅니다. 투표의 결정권은. 특히나 투표는 양당의 강성 지지층 35%는 다 돼 있어요.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공천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역 불패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중진들에게 불리한 룰이다. 신인들이 못 이기면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추가 공천이 발표됐습니다. 친윤 성적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단수 추천이 됐고 경선 붙기로 했습니다. 박성민 의원 저희가 단독 보도했죠. 박민식 장관도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용인갑 좀 눈에 띄어요. 우선 공천을 받았는데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좀 이 경기 용인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또 여권, 야권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야권에서도 여기에 아마 거물급 인사가 오직 전략 공천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원모 전 비서관을 여기에 우선 공천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단 우선 이제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결국 이제 지금 험지를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사실 정찬민 의원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의원직을 이제 상실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원모 전 비서관이 여기 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용인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많은 어떤 지금 반도체 공장과 집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도체 벨트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라든지 정부가 또 힘있게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과 가깝고 또 대통령의 어떤 이런 잘 아는 그런 인물을 공천했을 경우에 용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벨트가 좀 힘있게 추진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화성과 용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먹거리가 몰려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통령과 가장 어떤 밀접했던 어떤 측근이 만약 거기에 배치가 된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되겠구나, 힘있게 추진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원모 비서관의 어떤 공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개혁신당의 양향자 의원이 여기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실세를 이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누가 더 확실하게 해줄 것인지 그 경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보시죠. 저희가 비교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추세 정도는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3.5, 민주당 39.5입니다. 구자홍 차장님,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여론조사라는 것은 흔들리고 있는 표심의 이제 하나의 단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추세로만 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에 비해서 조금 올랐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정당 지지하는 곳이 없다라는 없음 응답과 네. 무당층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응답하는 다수 국민들이 이제 지지하는 정당을 조금씩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자욱 차장님,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장성민 후보가 150석에서 160석 나 전망한다.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발끈하면서 아니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인이었는데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심에 잘 부합하는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흔들린 것이 최종적으로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이냐는 4월 10일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민들은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또 그 정당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아직 표를 줄 국민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표를 받은 것처럼 만약에 정치인이 얘기를 한다면 그건 오만하고 자만한 태도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다가가는 이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 현역 불패 신인 횡사 공천이란 지적에 대해서 억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합리적 비판일 수 있는 건지 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7번째 7위 소식입니다. 명룡대전.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군요. 자, 인유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요. 오늘 인천 계양을에 떴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눈물나게 고맙다고 인유한 위원장께서 반응을 해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개인의 일들도 힘드실 텐데 이걸 다 떠안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눈물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게 마음이 좀 짠하고 울컥하는 마음입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 우리 원장관님께서 와가지고 험지를 가시겠다,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됐고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 자격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집이 호남이고 전라도 순천인데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 그랬으면 쓰겠네. 우리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인천 분들이 힘을 이렇게 보태주면 우리 원희룡 예비 후보께서 틀림없이 더 큰 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후원 회장으로는 이천수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가 등판을 하더니 이번에는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혁신위로 있을 때 좀 희생해달라, 중진들 희생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 화답한 게 원희룡 전 장관이었죠. 이현정 위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인유한 위원장이 뭔가 역할론을 시작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죠. 법원에 있었는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인유한 위원장과 이천수 선수와 함께 다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쌓인 딜레마일 겁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갔지 않습니까? 가서 또 굉장히 좀 바람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원희룡, 이천수 이 두 분이 지금 거의 커플로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인유한 위원장까지 이제 왔는데 아마 인유한 위원장도 원희룡 후보가 예전에 본인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흔쾌하게 들어줬던 데 한 이제 보답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유한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동안 여러 가지 출마설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또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어떤 호남 출신들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좀 호소력이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가진 것 같아요. 구수한 사투리로 그렇죠. 아까 그 네. 강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질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개항을이 본인의 어떤 이 확실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계속적인 도전자, 그것도 지금 원희룡 후보 혼자 아니라 이천수 지금 후원회장, 이뇨한 위원장까지 자주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자칫하면 늪이 될 수가 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또 본인은 또 재판 가야 되잖아요. 이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발목이 묶일 수도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역시 인천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이 계양과 인접한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후보를 겨냥한 견제구가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특혜비리 의혹과 무능력의 표상입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희생자가 나왔고 현재도 2,000채가 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에서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후한무치한 거 아닙니까? 원희룡 씨, 무슨 낯으로 인천 시민을 만나는지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원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낯으로 인천에서 출마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곧장 SNS를 통해서 반격을 했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인천에서 열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바로 옆 자신의 지역구는 들리지 않고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SNS에 썼다는 겁니다. 설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이 약간 묶였다, 이런 묶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선거 기간에 돌입했었을 때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 플레이어의 어떤 그 얼마만큼에 대한 그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선거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민주당이 오늘 가서 그렇게 대책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수당으로서 입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실질적인 구제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진검승부가 기다려집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8위 소식입니다. 여의도 차르.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요, TK로 가서 승부수를 걸라고 주문했습니다. 15%까지 지지도가 높여져야 되겠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쓸데없는 합당을 안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됐으면 한 10% 이상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대구여야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고향도 되고, 그리고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할 것 같으면 맥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아마 그런 발언은 정권 심판이나 아니면 보수의 적장자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면 승부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틀 안에 놓고 이제 검토를 한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요,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합당 안 했으면 지지도 10% 넘겼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지역구를 약간 찍어준 것 같아요. 대구로 가서 승부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예전부터 이준석 대표를
대권 후보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혁신당이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보수 진영의 어떠한 대권 후보로서의 이준석 대표를 앞으로 뭐 길러내기 위한 아니면 그렇게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발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충분히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자기는 대구 출마하겠다라고도 뭐 언론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조국 신당 얘기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장관이요. 당명, 신당 당명에 조국 두 글자는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됐던 것 같은데 조국을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름이 아니라 조상조자, 이 조국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신당 만약에 뭐 조국 뭐가 나오겠지만 네. 이런 조합에 대해서는 당명으로서 어떻게 크게 어드밴티지가 있을까요? 이점이 있을까요? 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라는 이름의 조국을 쓴다고 하지만 한국어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허락을 안 해줄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이 당명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 당시 2008년 총선 때 박근혜라는 이름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선관위가 거부를 해서 결국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해서 박자만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국이라는 두 글자를 당명에 넣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자를 바꿔서 뭔가 한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겠군요. 총선이요 오늘로써 44일 남았습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선거판 소식은 뉴스탑10이 제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소니가 아닙니다. 저 10번째 소식, 오늘의 10위는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팬 서비스 좋기로 소문난 이 토트넘의 손흥민이 팬의 사인 요청을 거절해서 이게 또 뉴스가 됐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네. 좀 예쁜 카페 생겼다던데. 네네네. 저도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그거는 못하거든요. 네, 제가 망칠까봐. 네. 지난 16일에만 해도 손가락 부상됐을 때 심한 통증에도 사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어.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내가 아파도 참고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아픈 건 참아도 혹시 팬이 가져온 90년대 희귀 토트넘 호스퍼 유니폼을 망치는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팬을 향한 어떤 배려심이 아니었을까 생각 드는데요. 뭐 실력도 최고고 인성도 최고의 손흥민 선수니까 지금 내년 6월에 토트넘 호스퍼와의 계약이 종료가 앞두고 있거든요. 물론 1년 연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우디 쪽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려 이적료 860억 원에 4년간 매년 연봉 419억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와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손 선수는 이미 명시적으로 거절한 적이 있죠. 거기다가 토트넘 쪽에서 사실상 종신 계약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 선수를 사우디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허 변호사님 정말 말씀 잘하시죠.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회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